저는 올해로 만 88세가 된 할머니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도저히 혼자서는 결정을 내릴 수가 없어서요. 여러분의 지혜를 빌리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는 6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살 꽃다운 나이에 저는 시골 마을에 시집을 왔습니다.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부지런했고 가족을 사랑했습니다. 우리는 맨손으로 시작해서 집을 짓고 한 평, 두 평 논을 사들이고 밭을 일궜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박이고 허리가 휘도록 일했습니다. 자식은 넷을 낳았습니다. 첫째가 딸이고 나머지는 다 아들입니다. 첫째는 어려서부터 똑똑하고 착했어요. 동생들 기저귀 갈아주고 밥 먹이고 재우는 걸 다 했습니다. 제가 농사일로 바쁠 때면 첫째가 엄마 노릇을 다 했어요. 공부도 잘했습니다. 선생님들이 서울로 유학을 보내라고 했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우리 형편에 그게 어디 가능했겠습니까? 그러나 첫째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동생들 뒷바라지만 열심히 했어요. 둘째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지금도 나쁜 아이는 아니에요. 다만 며느리를 잘못 만났습니다. 셋째는 어려서부터 애교가 많았어요. 엄마가 제일 좋다고 하면서 제 치마폭에 매달려 있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다른 형제들이 다 밖에서 놀 때도 셋째만은 제 옆에 붙어서 농사일을 거들었어요. 서툰 손으로 풀을 뽑고 물을 길어다 주고 제일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막내는 솔직히 처음부터 저와 정이 없었습니다. 넷째를 낳을 때 제가 몸이 많이 안 좋았어요. 출산 후에도 한참을 앓았고요. 그래서 막내는 주로 큰딸인 첫째가 키웠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보다는 누나를 더 따르더군요. 자라서도 저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가 부족한 엄마였나 봅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들이 하나둘 출가한 뒤 이 집에서는 남편과 저 그리고 둘째 부부가 함께 살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나이가 들어도 농사를 놓지 못했습니다. 평생 해온 일인데 그만두면 뭘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러다 25년 전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암이었어요. 병원에서는 6개월이라고 했는데 남편은 석 달을 못 버텼습니다. 돌아가시기 한 달 전쯤 남편이 자식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재산 정리를 하겠다고 했어요. 남편은 아들들에게 농과 밭을 나눠줬습니다. 둘째에게 북쪽 논, 셋째에게 남쪽 논, 막내에게 서쪽 밭. 공평하게 3등분 했어요. 첫째에게는 한 평도 주지 않았습니다. 딸은 출가 외인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들들에게 누나 식량이 떨어지지 않게 수확할 때마다 쌀이랑 농작물 넉넉히 보내라고 당부했습니다. 아들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아버지 손을 잡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저도 아무 말 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그 시절의 당연한 일인 줄로만 알았죠. 그리고 남편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이 집 명의를 제 앞으로 바꿔놨다고 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이 집만은 죽을 때까지 꼭 붙들고 있으라고. 절대로 놓으면 안 된다고. 이것만 있으면 쫓겨날 일은 없을 거라고. 남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남편과 나눈 마지막 깊은 대화였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저는 둘째 부부와 함께 살았습니다. 처음 몇 년은 괜찮았어요. 며느리도 그럭저럭 저를 예의 있게 대했고 손주들도 저를 잘 따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제가 밥을 먹으면 인상을 찌푸렸고 제가 거실에 앉아 있으면 불편해했습니다. 저도 며느리가 싫어졌어요. 서로 얼굴만 보면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작은 일로 티격태격했습니다. 하루는 며느리가 마당에 말려놓은 고추를 보고 다른 데에 말리라고 하더군요. 거기는 자기가 쓸 곳이라면서요. 저는 50년 넘게 그 자리에 고추를 말렸다고 했어요. 며느리는 이제는 자기도 사는 집이니 어머니 고집대로 하지 말라고 짜증을 냈습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네가 내 집에 얹혀 살고 있으니 불편한 게 있어도 참고 살으라고. 그렇게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며느리와 마주치지 않기 위해 방문을 열지 못했어요. 밥을 먹을 때도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화장실을 가는 것도 마당에 나가는 것도 모든 게 조심스러웠습니다. 한편 첫째는 결혼한 후에도 주말마다 저를 보러 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어떨 때는 2번씩. 손에 반찬을 들고 오는 첫째를 볼 때마다 제 가슴이 뭉클했어요. 시집살이도 힘들 텐데 친정 엄마를 챙기려고 매주 찾아오는 딸. 제가 평생 미안한 사람이 있다면 첫째였습니다. 첫째는 제 얼굴만 봐도 알았어요. 며느리랑 또 뭔가 있었구나 하는 걸요. 그러면 차라리 자기 집으로 오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나는 여기서 살아야 한다고. 남편의 말이 떠올랐거든요. 이 집만은 꼭 붙들고 있으라고. 그러던 중 셋째가 부쩍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초반에는 사업을 하며 잘 살고 있다고 했는데 어느 날부터 셋째의 표정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셋째는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어요. 하지만 제일 사랑하는 셋째의 부탁이었기에 저는 통장에서 돈을 빼서 셋째에게 줬습니다. 셋째는 고맙다고 했어요. 꼭 갚겠다고.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내가 잘 되면 그걸로 됐다고.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한 달 후 셋째가 또 찾아왔습니다. 미안하다면서 한 번만 더 빌려달라고. 저는 또 줬습니다. 그리고 또 주고 또 주고. 제 통장의 돈이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저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셋째의 얼굴이 너무 힘들어 보였거든요. 하지만 5번째였나 6번째였나. 셋째가 또 돈을 빌리러 왔을 때 저는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돈이 없다고. 더는 못 준다고. 그러자 셋째의 얼굴이 확 굳어졌습니다.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싸웠어요. 목소리를 높이고 서로 상처 주는 말을 했습니다. 셋째는 화가 나서 나가버렸고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전화가 왔습니다. 둘째 며느리였어요.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남편이 사고가 났다고. 셋째는 배달 일을 하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저는 장례식장에서 넋을 놓고 있었습니다. 자꾸만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돈 때문에 싸우던 때가 생각나더군요. 제가 그때 돈을 빌려줬더라면 셋째가 배달 일을 안 해도 됐을 텐데, 우리 셋째가 살아있을 텐데. 그 생각이 지금까지도 제 가슴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밤마다 셋째 얼굴이 떠올라요. 엄마라고 부르며 제 치마폭에 매달리던 그 작은 아이가, 돈을 빌려달라고 애원하던 그 지친 얼굴이, 화가 나서 집을 나서던 그 마지막 뒷모습이, 제가 셋째를 죽인 겁니다. 제가 돈을 줬더라면 우리 셋째는 지금 살아있을 겁니다. 셋째가 죽고 나서 제 삶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웃음을 잃어버렸어요. 밥맛도 없었고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기만 했습니다. 새벽에 눈을 뜨면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셋째 생각에, 제가 죽여버린 셋째 생각에. 그러자 첫째가 더 자주 찾아왔어요. 제 손을 잡고 아무 말 없이 함께 있어줬습니다. 그게 큰 위로가 됐습니다. 첫째는 엄마 잘못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 잘못이라는 걸. 둘째 며느리는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 저한테 몇 번 왔습니다. 손주들도 데리고 왔고요. 하지만 그것도 처음 몇 달뿐이었어요. 시간이 지나자 연락이 점차 뜸해졌습니다. 명절에는 전화 한 통이라도 오더니 이젠 그것마저 끊겼습니다. 손주들도 발길을 끊었어요. 어느 추석 때 첫째가 물었습니다. 요즘 둘째 며느리는 연락 없냐고. 저는 바쁘게 사느라 그렇겠지라며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바빠서가 아니라 이제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저를 잘 챙겼는데 남편이 죽고 나니 저는 이제 그냥 남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게 제일 슬펐습니다.
제가 셋째를 예뻐했던 만큼 그 며느리에게도 정말 잘해줬어요. 손주들도 예뻐했고요. 하지만 결국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명절에도 생일에도 전화 한 통 없었어요. 손주들 얼굴 보고 싶어서 연락해도 바쁘다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막내는 어땠냐고요? 막내는 처음부터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해외에 나가서 산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전화는 몇 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했습니다. 얼굴은 본 지가 10년도 넘었고요. 명절이 되면 제가 막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거기서 잘 지내고 있냐고. 건강은 괜찮냐고. 막내는 잘 지낸다고만 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대화할 것도 없었어요. 저는 막내한테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정이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가끔은 서운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낳은 자식인데,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셋째가 죽고 저는 점점 늙어갔고 첫째 며느리와의 갈등은 더 깊어졌습니다. 특히 며느리가 집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면서부터 상황은 더 악화됐어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제 이 집을 자기네한테 넘겨주면 안 되냐고.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안 된다고. 이 집은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집이라고. 며느리는 자기네가 30년 넘게 모셨으니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했어요. 저는 속으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모셨다고요? 이게 모시는 겁니까? 하지만 며느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집 이야기를 꺼냈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물어보더니 나중에는 거의 협박을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언제까지 그러실 거냐고. 결국은 자기네한테 넘어올 집인데 왜 그러냐고. 저는 매번 거절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 집이라고. 그러면 며느리는 설마 딸을 주려는 생각이냐며 난리를 치곤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티격태격했습니다. 둘째는 중간에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어머니 편을 들자니 마누라가 싫어하고 마누라 편을 들자니 불효자가 되는 거니까. 그저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둘째가 한심했어요. 착한 아들이지만 약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봄날이었습니다. 그날도 며느리와 저는 작은 일로 다퉜어요. 말다툼이 점점 커졌고 며느리가 소리를 질렀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실 거냐고. 저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는 30년 동안 내가 나한테 진심으로 잘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냐고. 며느리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선을 넘는 말을 쏟아냈습니다. 어차피 어머니한테는 셋째만 자식 아니었냐고. 돈을 얼마나 퍼주셨는지 다 안다고. 그렇게 사랑하면 집이라도 팔아서 돈 더 주지 왜 안 줘서 죽게 만들었냐고요. 죽을 때 이 집까지 가져가실 생각이냐고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될 상처를 건드렸습니다. 제가 밤마다 괴로워하는 그 상처를 며느리가 칼로 찌른 겁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첫째였어요. 첫째는 며느리의 마지막 말까지 다 들어버렸어요. 그러자 며느리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첫째는 며느리에게 눈길도 주지 않았어요. 그냥 반찬 봉지를 식탁에 내려놓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 어깨가 떨리고 있었나 봅니다. 첫째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짐 싸라고. 자기 집 가자고.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하지만 첫째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여기 계시면 안 된다고. 첫째는 제 방으로 들어가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들을 가방에 넣고 약봉지들을 챙기고 통장이며 서류며 다 챙겼어요. 둘째와 며느리는 그 광경을 그저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둘째가 뭐라고 말을 하려고 했지만 첫째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됐다고. 아무 말 하지 말라고. 그날 저녁 저는 60여 년을 살던 집을 떠났습니다. 첫째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첫째 집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저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집을 떠난다는 게 이렇게 허무한 건 줄 몰랐습니다. 60년을 넘게 살던 집, 남편과 함께 일군 집, 자식들을 키운 집, 그 모든 추억이 담긴 집을 떠나는데 아무도 붙잡지 않았습니다. 둘째도 며느리도 손주들도.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어떻게 살아야 했던 걸까? 첫째 집에서의 생활은 평화로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화였어요. 첫째와 사위는 저를 정성껏 대해줬습니다. 아침마다 따뜻한 죽을 끓여주고 저녁에는 함께 산책을 나갔어요. 손주들도 할머니를 반겼습니다. 매일 손주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첫째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TV를 보며 웃는 그 시간들이 제게는 꿈만 같았습니다. 60년을 산 집에서도 누리지 못한 평화를 첫째 집에서 찾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첫째의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는 걸요. 사위도 평범한 직장인이고 첫째도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식구가 한 명 더 늘었으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죠. 첫째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엄마가 편하신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지만 저는 미안했습니다. 평생 아무것도 받지 못한 첫째에게 늙어서까지 짐이 되다니. 그게 제일 가슴 아팠습니다. 둘째는 몇 번 전화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라고. 하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여기가 편하다고. 둘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속으로는 편했을지도 모릅니다. 골치 아픈 시어머니가 집을 나가줘서요. 그렇게 6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옛날 동네에서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첫째 집으로 찾아왔어요.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친구가 얼굴을 보자마자 우리 동네에 신도시가 들어선다는 말을 했어요. 저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했죠. 그런데 딱 제 집까지 개발구역에 포함된다네요. 그 순간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정말이냐고 물었더니 친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즘 동네가 난리래요. 보상금이 어마어마하다고. 친구가 가고 나서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보상금이라니.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평생 그 집에서 살다가 그 집에서 죽을 줄만 알았습니다. 며칠 후 정말로 우편물이 왔습니다. 개발 보상금 산정 통지서였어요. 서류를 열어보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를 봤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어요. 평생 본 적 없는 돈이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숫자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내 집값이란 말인가. 남편과 함께 평생을 살던 그 낡은 집이 이렇게 큰 가치가 있었단 말인가. 첫째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편하게 사실 수 있겠다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소식이 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정말로 그날 저녁부터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전화는 첫째 며느리였어요.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다고. 자기가 정신이 없어서 그랬다고. 정말 반성하고 있다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시면 안 되겠냐고. 저는 대답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분노 때문인지 서러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첫째 며느리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비싼 한우 선물 세트를 들고요. 어머님, 정말 죄송했다고. 그때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랬다고.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저는 그 눈물을 보며 생각했어요. 진짜 눈물일까 가짜 눈물일까. 일주일 후 며느리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고급 건강식품이었어요. 어머님 건강 챙기셔야 한다면서요. 그 다음 주에는 백화점에서 산 옷을 가져왔습니다. 어머님이 이거 입으시면 정말 잘 어울리실 것 같다면서요. 저는 며느리의 변화를 지켜보았습니다. 30년 동안 보지 못했던 미소를 며느리는 이제 매번 지어 보였습니다. 30년 동안 듣지 못했던 다정한 말을 며느리는 이제 매번 건넸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한 달쯤 지났을 때 며느리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며느리가 첫째 집에 찾아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늘어놓다가 마침내 본론을 꺼냈어요. 자기네가 30년을 산 집이니까 사실상 자기네 집이라고. 그러니까 보상금도 자기네가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예상했던 말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재산 분할은 이미 끝났다고.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다 나눠줬다고. 며느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도 재산 분할 제대로 하셔야죠라며.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더 이상 너희에게 줄 건 없다고. 며느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첫째가 옆에서 냉정하게 말했어요. 그만하고 가라고. 며느리는 결국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나가면서 뭔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못 들은 척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보상금이 들어오면 본래 생각은 명확했습니다. 첫째에게 반을 주고 나머지를 세 아들에게 나눠주려 했어요. 평생 아무것도 받지 못한 첫째에게 이번만큼은 제대로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의 얼굴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과연 그들이 이 돈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둘째는 30년 동안 저를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괴롭히는 걸 보고도 그저 눈치만 봤어요. 셋째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둘째 며느리도 연락을 끊고 산 지 오래고. 막내는 10년 넘게 얼굴도 못 보고 제대로 제 안부를 물은 적도 없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 보상금 소식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랫동안 연락 없던 자식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막내가 갑자기 귀국했습니다. 어머니 보고 싶어서 왔다고 했어요. 10년 만에 방문이었습니다. 명절에도 짧은 전화 한 통이 전부였던 아들이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왔습니다. 막내가 말했어요. 해외 생활이 외로웠다고.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났다고. 이제는 한국에 정착하고 싶다고. 저는 막내의 거짓말을 다 알면서도 그저 바라만 보았습니다. 이 아이도 돈 때문에 온 거구나.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극성스러운 건 역시 첫째 며느리였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첫째네 집으로 찾아와 음식을 해주고 청소를 도왔습니다. 어머님, 자기가 잘못했다고. 다시 자기네 집으로 오라고. 정성껏 모시겠다고. 하지만 그 다정한 말 뒤에는 언제나 같은 요구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 보상금을 자기네 명의로 받으면 안 되겠냐고. 세금 문제도 있고 관리도 자기네가 해드리겠다고.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미 재산 분할은 끝났다고. 그러자 며느리가 소리쳤어요. 우리가 30년을 모셨다고. 30년. 저도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30년 동안 내가 받은 게 뭐였냐고. 밥 먹는 것도 눈치 봐야 했고 마당 한 평 쓰는 것도 마음 편히 쓰질 못했다고. 그게 모시는 거였냐고. 며느리는 할 말을 잃었는지 그 길로 나가버렸어요. 문을 쾅 닫는 소리가 집을 흔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둘째가 직접 나섰습니다. 아들이 저를 찾아와 말했어요. 그 집은 원래 자기네 집이었다고. 법적으로 따지면 어떻고 저떻고.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내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아버지가 내 명의로 바꿔주셨다고. 둘째가 뭐라고 더 말하려고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더 이상 말 안 들을 거라고. 돌아가라고. 둘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떠나기 전 그가 남긴 말이 제 귀에 박혔습니다. 어머니, 후회하실 거예요. 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를 낳아준 어머니한테 저런 말을 할 수 있다니. 내가 키운 아들이 저렇게 변했다니. 며칠 후 둘째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협박에 가까운 말을 했어요. 생각 좀 하라고. 자기네가 모시지 않으면 어디 갈 데라도 있냐고. 첫째네도 언제까지 모실지 모른다고. 저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눈에서 저는 낯선 사람을 보았습니다. 제가 낳고 키운 아들이 이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돈 앞에서 이렇게 추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한편 둘째 며느리는 셋째가 죽고 난 후로는 저한테 연락을 거의 끊다시피 했었는데 보상금 소식을 듣고서야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어색하게 밝았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냐고. 혹시 다음 주에 뵈러 가도 되냐고.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용건만 말하라고. 며느리가 우물쭈물하다가 말했어요. 남편 없이 혼자 아이들 키우느라 힘들다고. 생활비도 빠듯하다고. 그러면서 혹시 도와주실 수 있냐고.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남편 죽고 나서는 명절에도 생일에도 연락 한 번 없다가 이제 와서 돈 이야기를 하다니. 손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몇 년 동안 할머니 얼굴도 안 보러 오다가 갑자기 며느리가 손주들을 데리고 왔어요. 손주들이 어색하게 웃으며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손주들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이 아이들은 죄가 없는데. 자식들의 변한 모습을 보며 저는 매일 밤 잠 못 이루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어떻게 키워서 이렇게 된 걸까? 첫째만이 변함없이 저를 돌보았습니다. 엄마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요. 자기네는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다고. 사위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 그냥 편하게 계시라고. 돈은 필요 없다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첫째에게 부담이 되는지. 다른 형제들의 원망과 시선이 첫째에게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되는지. 어느 날은 둘째가 첫째한테 전화를 했나 봅니다. 첫째가 전화를 받고 나서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첫째는 아니라고 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동생들이 첫째를 뭐라고 했을 거라는 걸. 아마도 첫째가 혼자 어머니 재산을 다 가지려고 한다고 했겠죠. 아니면 어머니를 모시는 척하면서 돈을 노린다고 했을 겁니다. 첫째는 그런 말을 들으며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요? 저는 첫째한테 더욱 미안했습니다. 평생 아무것도 못 받고 동생들 뒷바라지만 하다가 늙은 어머니까지 떠안았는데 이제는 동생들한테 욕까지 먹는 첫째.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결정이 옳은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밤마다 천장을 보며 고민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첫째에게 반을 주고 나머지를 아들들에게 나눠줘야 할까? 아니면 평생 헌신한 첫째에게만 전부를 줘야 할까? 드디어 보상금이 입금되었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는 순간 저는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평생 모아도 볼 수 없을 것 같던 금액이 지금 제 계좌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은행 직원이 축하드린다고 했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돈이 축복일까요? 아니면 저주일까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전화가 울렸습니다. 둘째였어요. 입금됐다면서요. 어떻게 알았는지.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30분 후 막내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정착하려고 한다면서요. 어머니 모시면서 살고 싶다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10년 동안 얼굴 한 번 안 보다가 이제 와서 모시겠다고. 그 말을 어떻게 믿으라는 건지. 그날 저녁 첫째가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괜찮냐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째가 말했어요.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엄마가 결정하시는 대로 하시면 된다고. 자기네는 정말 괜찮다고. 첫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있구나. 저는 첫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말했어요. 다음 날 저는 혼자 앉아 오랜 시간 생각에 잠겼습니다. 88년을 살아왔습니다. 평생을 억척스럽게 살았어요. 농사를 지으며 자식들을 키우며 남편을 떠나보내며 셋째를 가슴에 묻으며 그리고 이제 제 인생의 마지막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평생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그저 동생들을 챙기며 살아온 첫째. 결혼한 후에도 매주 저를 보러 오던 첫째. 어려운 형편에도 저를 모시겠다고 했던 첫째. 다른 형제들의 원망을 감수하면서도 묵묵히 저를 돌보는 첫째.
이 아이한테 전부를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번만큼은 첫째에게 제대로 해주고 싶습니다. 평생 미안했던 마음을 이번에는 갚아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다른 자식들은 어떻게 하죠? 둘째는 비록 며느리 때문에 저를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했지만 그래도 30년 가까이 함께 살았습니다. 완전히 나쁜 아이는 아니에요. 그저 약한 아이일 뿐입니다. 이 아이한테 아무것도 안 주는 게 맞을까요? 셋째는 이미 없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와 손주들이 있어요. 비록 며느리가 저한테 연락을 끊었지만 그래도 셋째의 가족입니다. 셋째 몫을 남겨둬야 하는 게 아닐까요? 제가 돈을 빌려주지 않아서. 셋째가 죽었다는 죄책감이 아직도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막내는 10년 넘게 얼굴 한번 보지 못했고 전화도 제대로 안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제가 낳은 자식입니다.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 정말 아무것도 안 줘도 되는 걸까요? 저는 낡은 가족 사진을 꺼냈습니다. 자식들이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그때는 모두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첫째가 동생들 손을 잡고 웃고 있고 아들들이 서로 장난치며 놀고 있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언제부터 돈이 가족보다 중요해진 걸까요? 저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어떻게 키워서 이렇게 된 걸까요? 며칠 후 둘째와 막내가 함께 찾아왔습니다. 둘은 제 앞에 앉아 말했어요. 형제들끼리 의논했다면서요. 공평하게 나눠달라고. 우리 모두 어머니 자식이라면서요. 저는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공평하게라고? 너희들이 나한테 한 게 공평했냐고 물었습니다. 아들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둘째는 30년 동안 며느리가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보고도 모른 척 했다고. 막내는 10년 동안 명절에도 얼굴 한 번 안 비쳤다고. 그게 자식 노릇이었냐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막혀왔어요. 아들들이 떠난 후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첫째가 들어와 따뜻한 차를 내왔어요. 엄마 천천히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급할 거 없다고. 저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낮에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첫째가 걱정하는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또 꿈을 꾸었습니다. 남편이 나타났어요. 여보, 당신 말이 맞았다고 제가 말했습니다. 이 집만은 꼭 쥐고 있으라고 했던 그 말이요.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잘 지켰다고. 이제 당신이 결정할 때라고. 저는 물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냐고. 하지만 남편은 대답 대신 어린 자식들과 함께 노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어요. 저는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창밖에는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무엇이 진짜 옳은 결정일까요? 후회하지 않을 선택이 있기는 한 걸까요? 평생을 헌신한 첫째에게 전부를 줘야 할까요? 원래 계획대로 첫째에게 절반을 주고 나머지를 아들들에게 나눠줘야 할까요? 아니면 제 노후를 위해 대부분을 남겨둬야 할까요?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무거운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